네, 안녕하세요. 박종현 변호사입니다. 모든 일엔 이 시작이란 끝이 있는 것처럼 저희 재판도 시작을 하면 물론 몇 년씩 걸리는 재판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종결이 되게 됩니다. 즉 선고기일이 잡히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 재판도 11월이나 12월에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뭐 내가 결과 되게 만족스러워, 뭐 처음부터 승소가 예상됐다든지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좋게 나신 분들은 당연히 뭐 거기에 흡족해서 항소를 고민하지 않으실 테지만 이제 반대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애당초 좀 어려운 사건임을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상담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었다가 뜻밖의 결과를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자, 이러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항소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겪어보고 또 저도 이제 항소심을 새롭게 맡아본 입장에서 항소심에서는 제 1심의 변호사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고민을 해보는 것이 나을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심 사건을 하지 않았었던 분들한테 항소심을 갑자기 맡게 됐을 때 이때 어떨까? 일단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제 1심에서의 어떤 선고 결과가 항소심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는다. 좀 이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보통 항소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뭐 변호사를 바꿔서 항소심을 했을 때 결과가 뒤바뀌고 내가 이기는 거를 예상하실 텐데요. 막상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수의 사건들은 한 번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사건은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바로 잡히는 때가 많아요. 그리고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는요. 항소 기각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 1심과 제 2심의 소송 비용은 모두 항소한 사람이 다 부담해라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일이 많죠.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항소심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항소심은 저희가 이제 속심 구조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. 강학상으로는. 그래서 이 항소심은 속심 구조이기는 하지만 또 사후심이기도 합니다. 뭐 강학상은 이렇게 불러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1심의 재판이 이어진다 라는 측면에서는 속심의 형태이지만 1심의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라는 느낌에서는 또 사후심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결국 항소심은요, 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기본 틀로 해서 특별히 뭐가 문제가 있었나? 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었던 내용들 아니면 증거 신청을 놓쳤다든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든지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항소심에서 갑자기 개선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.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결국 특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을 맡은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왜 이렇게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을까? 항소심에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1심부터 진행했었으면 이 결과는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그대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때가 많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잠깐 소송비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이 합쳐지다 보니까 소송비용, 즉 상대방 쪽에 물어줘야 되는 변호사 비용, 우리가 보통 소송비용이라고 하니까요. 이 비용이 뭐 2천만 원, 3천만 원까지 높아지는 일들도 많아요. 그렇게 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변호사님한테 지출한 비용 플러스 상대방 변호사님 비용까지 다 부담하다 보니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부분, 즉 1심 판결이 갑자기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, 뭐 이런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. 그러니까 일단은 1심을 진행하신 변호사님이랑 이 승소의 가능성과 패소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다음은 이제 보통 1심 판결이 나면 판결문만 가지고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이제 재판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일단 저도 숨이 막혀요. 이 많은 기록을 언제 검토해서 상담을 할까?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. 1심의 재판 기간이 꽤 오래 걸렸고 쟁점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 이런 류의 사건을 갑자기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님한테 맡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에 제출된 서면과 판결문에 좀 중점을 둬서 파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. 결국 그런데 이 판결문이나 그 최종적으로 제출되었었던 어떤 준비 서면 내지 참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쟁점들이 다 정리돼서 온 거니까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의 증거를 새롭게 분석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항소심 비용에 문제가 있어요.
그러니까 제 1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맡기다 보니까 의뢰인분들도 뭐 로펌이나 변호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비용들을 좀 잘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, 반대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는 상태, 그리고 소송의 결과도 안 좋아. 그런데 더 높은, 적어도 제 1심에서 나갔었던 소송 비용이랑 유사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꺼운 기록은 약간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. 여기에 나아가서 이 변호사 비용의 문제가 겹치게 되면요, 사실 이런 류 사건이 힘든 거는 서로 양쪽에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혼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데, 제 1심 과정에서 증거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, 내지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항소심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. 제 사건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, 한 건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다 공무원이고, 당연히 아내분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. 이 두 분이 다 처음 결혼했을 때 가지고 왔었던 재산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. 그러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50대 5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데, 이 사건이 제가 항소심을 맡았을 때 보니까 오히려 남자분이 재산 분할 비율이 더 적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재산 목록을 만드는데, 상대방이 제출하는 재산 목록 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금융거래 정보 신청을 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이 재산 내역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가 방어를 한다든지, 아니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. 사실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고 항소심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.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상 이혼 항소심을 맡았을 때 많이 나오는 사례들로 보이는데, 저는 이제 이분들 오실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. 결과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. 특히 분할 대상 재산이 바뀌는 때들은 있습니다. 뭐 시가가 바뀐다든지, 아니면 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든지, 아니면 누락된 게 포함된다든지 하는 일은 있는데, 1심에서 인정한 기여도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1심에서 조금 부족하게 진행됐었던 내용들이 항소심에서 크게 보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제가 항소심을 새롭게 맡았을 때 느꼈었던 어려운 점이에요.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럴 때는 변호사님을 유지하는 게 좋고, 이럴 때는 좀 고민해보는 게 좋다라는 경우의 수도 좀 만들어 봤는데요.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소심 변호사님을 유지하는 게 좋은 한 3가지 케이스, 그리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싶은 3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이번에는 바꾸지 않는 게 좋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요, 1심에서도 승소하고 동시에 뭐 심리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을 때예요.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제 1심 변호사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을 막 찾아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로펌이 추구하는 방향도 그런데, 1심을 끝나신 의뢰인분들이 뭐 저희가 항소를 하든 상대방 쪽에 항소를 하든 당연히 여기에서 맡길 거다라고 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런데 이제 1심 끝났는데 다른 곳으로 가시면 반성하게 됩니다.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, 이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결국에는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거니까 저도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도 좋고 과정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아, 뭐 패소했지만 이 변호사님이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부족했다. 그런데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판례를 제시한다든지, 아니면 법률 조항을 얘기해 주시면서 항소심에서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는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제 경험담에 비춰보더라도 항소심에서 갑자기 뭐 새로운 변호사님을 교체했을 때 과연 얼마나 빨리 내 사건을 다 이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1심 변호사님이 향후에 어떤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좀 믿고 존중하면서, 서로 존중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승소와 패소를 좀 불문하고요, 사건이 너무 복잡할 때, 이런 케이스들을 새로운 변호사님한테 가져다 드렸을 때 사실상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되냐, 그 부분이 좀 의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변호사님이 오랫동안 이 재판을 수행하면서,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사건이나
제가 많이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. 책을 산다든지 논문을 계속 찾아본다든지 관련된 판례들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결국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신 변호사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지 않고 일단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요, 항소심을 상담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. 변호사 입장에서 이건 너무 1심 변호사가 잘못한 거잖아요.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진 거 아닙니까? 라는 이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. 그래서 오히려 항소심 상담 받으실 때 단순히 이 기존의 사건을 수행하셨던 변호사님을 좀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비하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곳은 오히려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사건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유동적이고 변화가 있을 수 있고,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님은 열심히 하셨지만 의뢰인이 정보를 잘못 주셨다든지 늦게 주는 바람에 사건이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건이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쟁점이 꼬여있는 사건들은 새로운 곳에 가서 항소심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될 수밖에 없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자, 반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한 3가지 케이스에서는 변호사님을 바꾸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소통 문제예요.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보셔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글들이 많을 텐데요. 일단은 변호사님도 연락이 안 되고 사무실과도 소통이 잘 안 돼.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선고기일이 잡히든 아니면은 최종 변론을 하든 재판의 결과가 나오든 구속되어 있을 때 접견조차 가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실 이거는 정당한 컴플레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변호사님 입장에서 당연히 아무리 좀 교도소 가는 게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접견을 가서 이 판결이 이런 형태로 나왔으니까 뭐 어떤 부분이 좀 잘 됐다, 어떤 부분 부족하다라는 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, 아무래도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 때문에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때들도 뭐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소통 문제로 계속 차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변경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. 자, 2번째 케이스는요, 보통 이제 큰 대형 로펌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인데, 변호사님들이 잦은 교체가 있을 때입니다. 뭐 처음에 상담했었던 변호사님이랑 실제 사건 수행하는 변호사님이 다른 것도 좋다, 의뢰인분들 많이들 요새 이해하신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일단 A라는 변호사님이 하시다가 갑자기 B로 바뀌어, 또 C로 바뀌어, 이렇게 바뀌면 제가 오늘 이 영상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변호사 바꾸는 걸 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 지금 하나의 사건에서도 계속 변호사님이 바뀌게 되면은 이 내 사건이 잘 흘러가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좀 변호사님이 너무 자주 교체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반대 성향의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째 케이스는요, 어떠한 서면이나 증거 신청이 너무 늦을 때, 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변호사님이 재판 전날 뭔가를 내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, 그렇게 되면 원래 예정됐었던 이 재판은 사실 공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즉 의미 없이 한 달의 기일이 그대로 그냥 속행되고요,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건이 사실 힘드니까, 재판 과정이 힘드니까 빨리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재판의 절차만 길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? 제가 처음 변호사 했을 때는 잘 이런 서면 검토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의뢰인한테 컨펌 받는 게 좀 귀찮으니까 잘 안 했었던 경향들이 있었는데, 최근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로펌들에서도 의뢰인분들에게 서면이나 증거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죠. 그리고 의뢰인분들이 오케이 했을 때 제출하는 일이 많으니까 내일이 재판인데 오늘 컨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왜 이렇게 늦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.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1심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꾸시는 게 저는 좋다. 제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, 이 3가지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번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재판의 결과가 사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. 그만큼 내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날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, 서면이나 증거 신청의 제출의 형태가 계속 재판 전날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변호사 개임을 정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보시는 시선 내지는 혹시 재판을 해보신 적이 있는 의뢰인분들 입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제 의견이 무조건 맞으니까 이걸 따라서 하시라는 건 아니고, 혹시 항소심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된다, 그리고 기존의 변호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, 바꿔야 되나, 내지는 그대로 가는 게 좋은가,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